중증외상센터가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면서 이전 수입과 비교했을 때 한 몇 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그 전까지 최대로 받았던 거에 한 두세 배는 이제 정산액이 그러면 얼마나 되냐. 전지적 독특시점, 재벌집 막내 아들, 재원항우 이런 탑은 뭐 월에 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일과 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모실 분은요, 재미있는 일과 돈 둘 다 잡으신 분입니다. 글로벌 1위를 달성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 웹소설을 쓴 웹소설 작가, 그리고 139만 명이 구독하는 닥터 프렌즈 채널을 운영하시는 골드버튼 유튜버, 이비인후과 의사라는 본체까지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쉼없이 도전하고 계시는 한산이가 이낙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낙준 작가님의 일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빈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로축은 이제 세간에 알려진 작가님의 커리어 그래프를 쭉 이제 나열을 해봤어요. 그리고 세로축은 기쁨과 슬픔의 정도를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하대 병원 인턴으로 커리어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네네. 이때 이 시기의 통장 그래프는 어디쯤이신지 한번 표시를 해주시겠어요? 게스트분들 중에 처음으로 기쁨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프가 네, 인턴 때 받으신 월급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때 260인가? 240인가? 그래도 의사면 저는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고소득 직종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인턴 레지던트는 이제 전공의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수련받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피교육생 신분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이것도 엄청 오른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제 10년 네. 선배들은 1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때 뭐가 막 그래도 노동법도 개정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240에서 60 정도를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돈을 벌어본 적은 없으니까 쓰기만 하니까 학생은 이렇게 세 자릿수 되는 돈이 들어오는구나.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가 한 3개월 지나니까 이 돈에 비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슬퍼졌었어요. 근무 강도가 또 높기로 유명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인턴들은 과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배우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범벅을 너무 많이 하셔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네네. 알려지셨다고 들었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이렇게 초대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뻔했습니다. 초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선배한테 네. 전화가 와가지고 너 소문은 들었다.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예요? 원래 저기 워피가 진짜 좁아가지고 혹시 와볼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결정의 이유는 뭔지 궁금해요. 그 전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재활외과 사실 되게 매력적인 거거든요. 네. 일단은 출퇴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찌됐건 환자가 급성기가 아니라는 게 장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안 좋아질 일이 네. 별로 없으니까. 네. 근데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급성기가 재미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만약에 뭐 작가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네. 근데 응급의학과는 내가 잘하거나 혹은 병이 잘 맞았으면은 30분 후에는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재활의학과는 일단 기간이 몇 개월이고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확률보다는 이제 이거보다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심심하게 느껴져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안과로 돌렸는데 근데 눈을 수술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의사도 무섭구나. 의사는 안 무서울 줄 알았어요. 이게 눈은 달라요. 완전 그래요? 달라요. 사람 눈 하니까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 한다 그러고 항상 이유가 있었는데 이비인후과만은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때. 근데 선배가 이제 박합병원에서 동아줄 내려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간 거고. 갔더니 제 성격이랑 잘 맞더라고요. 네. 전혀 모르고 들어갔는데 네. 귀코목을 보는 분야니까 네. 귀 보다가 이번 달 좀 지겨운데 그럼 갑자기 코 보러 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좀 활력이 됐어요. 내가 평생 할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사실 작용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셨어요? 돈에 대한 고려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때 어려서 그랬나? 돈은 비중이 한 20-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30%? 왜냐면 이비인후과를 결정한다고 해서 제 네. 공급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는 거는 사실 아니고 왜냐면 교수님이 되면은 사실은 기대 봉급은 굉장히 낮아질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개원일을 하면은 그거보다는 올라가니까 네. 물론 이비인후과는 개원해서 막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때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이비인후과는 개원할 때 돈이 그렇게 크게 안 든다. 장비나 그리고 사람도 좀 조금 써도 되고 네. 그래서 조그만 데서 개원해도 되고 그래서 로우 리스크 중 리턴 정도 된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영향을 미쳤죠. 사실 저를 꼬실 선배가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걸로 꼬셨구나. 아, 그러면 이제 11년도로 넘어갑니다. 삼성 네네. 서울병원으로 가시면서 이제 레지던트 생활 시작하시게 돼요. 요때는 통장 그래프 어디쯤인지 이때 상당히 성공적인 이직이었죠. 시작보다 좀 더 올라갔습니다. 네. 레지던트랑 인턴 구체적으로 네. 인턴은 이제 각 과를 돌면서 그 과에서 의사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기 싫은 일. 그러니까 이거 해다고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완전 잡무야. 근데 의사가 해야 돼. 그런 걸 이제 인턴이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뭐가 되는 게 보이기도 하고. 요때 받은 월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레지던트는? 이때 저는 사실 이렇게 올라간 게 인하대병원에서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되면은 그냥 거기서 오르는 거거든요. 네. 한 20만 원 정도. 네. 근데 저는 기업병원으로 간 거잖아요. 삼성병원. 네. 그럼 이 삼성병원은 삼성 기준이 있어가지고 조금 높구나. 네, 더 높아요. 그래서 네. 이때 한 320, 그러니까 거의 몇십만 원이 그냥 갑자기 툭 올랐어요. 그래서 그 앞자리가 바뀌고 병원도 크고 그리고 밥이 더 맛있고. 원래 삼성이 밥 맛있게 유명하잖아요. 압도적으로 맛있고 네. 여긴 자율배식이에요. 아, 먹고 싶은 거 갖다 네, 먹을 막 수 있고. 보쌈이 네.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그래서 기쁨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통장 확 올라갔죠. 그래프도 올라갔고. 근데 레지던트 시절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삼성병원은 이비인후과의 정식 명칭이 이비인후 두경부 암센터거든요. 어. 귀랑 코를 볼 때는 보통 한 6시 반쯤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 상처 보고 소독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회진 돌면서 배우고 그다음에 수술방 들어가고 하면 그래도 한 8시쯤 끝나요. 정규 일과는. 근데 이제 당직을 쓰는 날이 있으니까 퐁당퐁당으로 당직을 쓰는 날은 이제 그냥 밤에도 전화 오면 깨야 되고. 근데 두경부암을 볼 때는 이게 뭐 혀에 생기는 암을 잘라내면은 이제 그걸 허벅지살로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큰 수술을 하는 거니까 일단 일과가 한 5시쯤 시작됩니다. 왜냐면 그런 환자분들은 더 면밀히 봐야 되고 소독 부위도 넓고 그다음에 상처를 판단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수술도 보통 10시간 이상 걸려요, 하나가. 근데 하나만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항상. 왜냐면 교수님은 항상 이제 난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수술을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하나는 한 5시간짜리 그다음에 10시간짜리 하면은 어떡해요. 일찍 끝나면 11시, 늦게 끝나면 2, 3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 그때는 사실 진짜 힘들었죠. 보쌈 많이 주는 이유가 있네요. 예, 막 새우튀김 우동도 단백질 줍니다. 먹고 네, 힘내야 되니까. 엄청 바쁘시니까 돈을 받기만 하고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쌓이는 시기라고 하던데. 엄청 쌓여요. 왜냐면 밥도 사실 주는 거잖아요. 아, 그냥 주는 거고. 네, 아침, 점심, 저녁 네. 다 주고. 나갈 그러니까 일도 없고. 나갈 일 없고 옷도 살 일이 없는 게 계절을 몰라요. 그냥 2월에 들어와가지고 네. 한 5월에 처음 나갔거든요. 그 레지던트라는 말이 애초에 레지던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 아, 그렇구나. 이런 뜻이니까. 그 레지던트 하실 때 요때 결혼을 하신 거죠? 예, 되게 그렇게 일찍 했어요, 바쁘신데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3년차 때 하고 싶었어요. 네. 3년차쯤 되면은 좀 편해지거든요. 왜냐면 주치의를 안 봐도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삼성병원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3년차 때 이제 스케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좀 편한 스케줄이 걸리면 별명이 투탕카멘이에요. 왜요? 낮잠 잘 수 있는데 깨우면 저주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 3년차 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2년차 때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바쁜데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못하는데 실제로 저는 예물 보러도 못 갔거든요. 예물 보러 가는 날 갑자기 환자분이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나 못 나간다. 이 환자 수술하는 거 아무래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못 가고 그랬는데 정신없을 때 해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갔는데 딱 내려서 바다를 보니까 혹시 죽어서 온 거 아닌가? 너무 갑자기 생활이 정말 180도 바뀌니까. 이거가 정말 현실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럴만하다. 좋아가지고. 그럼 그동안 이제 안 쓰고 쌓이기만 했던 돈이 요때 많이 나가셨겠네요. 이때 많이 나갔죠. 네. 이때 이제 와이프도 뭐 혼수할 때 하고 내 집 전세금 대고 그다음에 이제 신혼여행도 언제 가보겠냐 해가지고 이제 좋은데 가고 했으니까 네. 이때 플렉스를 했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시고 군의관으로 입대를 하셨어요. 네네. 또 이때 군의관 이계가다라는 웹툰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요 시절 사진 한 번만 보고 갈까요? 예. 지금이랑 똑같아.
같아요. 이게 한 왜 이렇게 안 늙으세요? 동안이시다 엄청. 10년 전인데 10년 전. 어머 그러니까 이때 근데 웹소설을 입대하고 바로 연재하신 건가요? 1년 반 뒤에 1년 반 정도 시작을 뒤에. 했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부터 뭐 글을 써가지고 런칭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 글을 안 써본 사람이. 네. 그래서 꽤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럼 처음 써보신 거예요? 글이라는 처음 걸? 써봤죠. 이거 할 때. 첫 작품을 쓸 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림 현대미술을 하고 싶으면 미술 많이 봐야 되고 저도 소설을 쓰고 싶으면 소설을 많이 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독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때 웹소설을 많이 보시고 쓰시게 된 건지.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판타지랑 무협을 엄청 많이 봤었고. 어릴 때부터. 그다음에 임관하고 나서 이제는 웹으로 볼 수 있네? 라고 해서 이제 그걸 좀 보다가 쓰게 된 거죠. 사실은 레지던트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너무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요. 네. 그냥 평일에는 이제 웹툰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남이 사는 이야기 이런 거 우리 세대의 공감대. 그걸 보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 생활이 궁금하지 않을까? 혹시 이거 있나? 라고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없었구나.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아카이빙을 해놨다가 네. 이제 소설을 써봐야겠다라고 네. 해서 시작을 겸사겸사 하게 된 거죠. 요때 통장 그래프는 사실 군의관이라고 하면 어쨌든 군인이니까 얼굴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군의관 이계가다로 웹소설 연재를 시작하셨으니까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한번 궁금해요. 그래프가 많이 내려가네요. 엄청 슬픔 쪽으로 네. 내려가네요. 사상 최저로 내려갔는데요. 이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웹소설은 처음부터 유료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올리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마치 블로그처럼 그래서 올려서 이게 막 독자들의 반응도 좋고 조회수도 높고 이러면 이제 에이전트 회사 같은 데서 연락이 와서 맞아요, 유료화 맞아요. 할래? 네.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 첫 작품이 유료화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연재하고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첫 글인데 연락이 온다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막 유의미한 돈은 못 벌었어요. 사실 뭐 20만 원 뭐 이렇게. 그래요? 웹소설이 이제 어쨌든 유료화가 되려면은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유료화 되는 웹소설 쓰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죠. 네. 작가님만의 비결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대박을 사실은 바라죠. 말은 그쵸. 뭐 이거 취미로 쓰는 겁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맞아요. 대박 네.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된 건 진짜 몇 안 그쵸, 되는 어렵죠. 네. 소수 천재의 일이기 때문에 나 이거 대박 나서 막 회사 관두고 바로 전업 작가 해야지라는 식의 기대치가 있으면 사실은 유료를 가는데 필요한 독자 수가 너무 많아요. 10,000명, 20,000명이 봐야 네. 넘어갔을 때 한 20-30%가 유료를 따라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야 이제 전업 작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거보다 한참 적어도 그냥 한번 넘어가 보고 그거를 완결까지 달려가 보는 게 엄청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첫 작품은 조금 눈을 낮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첫 생각이 번째 건 눈을 낮춰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망생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탑급으로 잘 나가는 웹소설 작가는 대체 어느 정도 벌까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은데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정산 같은 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산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게 출판 시장은 10,000원짜리 책이 팔리면 한 8%에서 12% 정도 사이에서 네, 들어오죠. 그쵸. 보통. 네. 그 12%는 사실 되게 드문 경우고. 네. 근데 웹소설은 100원짜리를 팔면은 네. 보통 이제 플랫폼에서 30%를 떼갑니다. 그럼 나머지 70원에서 에이전시가 붙었을 때 네. 에이전시가 이제 뭐 20%에서 30%를 거기서 떼거든요. 그러면 최저 한 49원? 그러니까 49%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정산이. 그래서 아마 그런 구조 때문에 웹소설이 조금 네. 요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작가들한테는 훨씬 좋네요. 유리하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정산액이 그러면 얼마나 되냐? 제가 처음 진입할 때는 사실 네. 월에 1,000만 원을 버는 작가 월천. 이거는 그냥 완전 탑이었어요. 그냥 우리 업계에서 원탑 네. 내지는 투탑 이 정도가 그거였는데 2020년, 2019년을 기점으로 이제 뭐 전지적 독자 시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그다음에 뭐 재원항우 네네.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서 이런 탑은 아예 천장이 열려버립니다. 어느 그래서 정도 너무 궁금해. 이런 경우에는 뭐 월에 억도 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 월에 5?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는 그 작가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1, 2월에 있었어. 3월만 돼도 바뀝니다. 탑일 경우 월에 억을 벌지만 그게 이제 12달을 다 그렇게 버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월에 찍어봤어요. 그러면 네. 1년에 12억인가? 절대 아니 안 돼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재정계획 짜시면은 안 되고. 난리 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 억 정도 찍는 탑 작가들이 그래도 막 절반 정도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절반 버시겠죠.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요? 퉁퉁 떨어집니다. 그런 저희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어찌됐건 장르의 특성상 재미는 초반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캐릭터로 설득이 되고 서사가 설득이 되면은 네. 더 붙어서 보시겠지만 사실은 이거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몇몇 작품 그러네요. 빼고는 정말. 2년 뒤인 17년에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 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렇죠. 의술의 탑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네. 그럼 이때 그래프는 어느 정도셨나요? 아직 슬픔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군의관 시절보다는 올라갔습니다. 네네. 상금도 있나요? 상금도 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오, 근데 상금 말고 원고료나 그런 게 달라지지는 않나요? 그거는 무조건 100원. 음. 그 독자의 선택이 전부입니다.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무조건 100원이구나. 네. 그리고 드디어 19년도에 중증 외상센터가 네. 출간이 되고 웹툰도 바로 런칭이 됐나요? 거의 2019년 초에 런칭하고 그다음에 2019년 말에 웹툰이 나왔죠. 와 정말 빨리 나왔다. 그럼 네. 요때는 그래프가 어느 정도였나요? 이때요? 이때 이거 약간 심리적인 것도 들어가 있긴 한데 와 드디어 이제 기쁨의 완연한 기쁨의 영역으로 쫙 그쵸,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요 중증 외상센터는 웹소설로 공개가 됐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그때? 저 약간 조증 왔었습니다. 오 너무 좋았겠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성적이 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칭을 한 그 시간부터 계속 네. 실시간 일단 1위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날 됐는데 막 다운로드 수가 30만, 세 번째 날에 70만, 네 번째 날에 100만 뚫고 막 이러니까 뭐지 이거?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여태껏 본 적 없는 숫자셨던 거네요. 이게 저도 본 적이 없지만 네이버 시리즈에서 네. 했었는데 거기서도 처음 보는 그래프였고 그래서 이제 와. 뭐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죠. 사실- 시리즈에서 뭐라도 줘야겠다. 그래서 웹툰 해줬잖아요. 그래서 해준 거구나. 빠르게 빠르게. 딱딱 깔고 이제 광고도 김윤석 배우님이 네. 중증외상센터로 이때 광고도 하고 그게 막 코엑스나 이런 데서 막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도심을 활보하면서 네. 이거 찍고 광고 같은 거 광화문에도 찍고? 있네 이러면서 찍고 이렇게 막 그때 약간 조증 와가지고 근데 드라마 판권 계약도 되게 바로 되셨나요? 이거 20년 초에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뭐 1년 만에 된 거니까 1년 만에. 엄청 빠르게 된 진짜 거죠. 빠르게. 사실 판권 계약을 하면 이제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네. 네. 이때 그 2차 저작권 판권 계약금 받고 뭐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애도 막 이제 둘이나 있고 네. 하니까 뭐 제가 쓰진 않았고 그냥 고스란히 딱 저축. 저축.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의사의 일과 글쓰기를 계속 병행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프 상으로 이때 하루 스케줄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때 제가 다니던 병원이 이제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7시까지 진료를 보는 병원이었어요. 그럼 저는 한 8시까지 출근해서 아침에 이제 먼저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시간에는 이제 원장님이랑 원래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페이 닥터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같이 밥 동무를 해주는. 왜냐면 원장님 네. 적적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월요일만 같이 식사하고 정해놓은 것도 너무 웃겨. 나머지는 왜냐면 이제 아예 칼 치긴 좀 할 순 저도 없고, 죄송하고 네. 그래서 나머지 날은 이제 저 혼자 좀 빨리 먹고 글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때 순수하게 글쓰기에 투자했던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래도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은 투자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때 제가 파트타임이었기 때문에 네. 아예 하루 종일 글 쓰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글을 쓰기 전에 좀 작업 효율을 높이는 나만의 루틴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걸 없애는 게 제일 효율이 좋더라고요. 맞아. 그냥 괜히 앉아서 이거에 바로 쓰는 거. 루틴이 있으면은 네. 이거를 해야 되고 안 맞아요. 하면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AI 닥터를 출간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또 21년에 웹툰도 런칭을 하셨는데 그럼 요때 통장 그래프는 어디쯤일까요? 이때 오 거의 지붕 이때는 사실 두 개가 연달아 잘 되니까 둘 다 잘 약간 되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때 의사 일까지 과감하게 접으시고 요때 전업 작가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이때 20년에 딱
사실 웹소설 작가라는 직업은 내가 이번 달에 막 엄청 많이 벌 수 있어도 당장 다음 달에 떨어질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의사는 어쨌든 전문직이고 안정적인 직업인데 어떻게 이거를 지금은 접자라는 그 용기와 결단력이 어디서 생기신 건지. 일단 웹툰이 되면서 일단 그게 보였습니다. 조금 더 연장이 되겠다. 작품 생명이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때 전업 작가가 돼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한 6개월 정도 글을만 쓰다가 개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그런 옵션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 그러네. 그래서 제 선배가 3월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때 뭐 이제 놀러 오래요. 자기 심심하다고.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1년 지났는데 코로나 안 끝나. 계속 연장이 된 계속 거구나, 돼. 작가로서의 생활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하다가 뭐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작가의 삶에 너무 익숙해진 거죠. 몸이. 그리고 또 꾸준히 그 동시 연재를 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2작품씩 연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있다면. 사실은 집필하는 것까지 하면 항상 3개를 쓰는데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일단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모드 전환이 되게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도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이 공부한다 네. 그러면은 잠깐 대화하다가 갑자기 공부하고 우와. 대화하다가 공부하고, 그래서 저랑 같이 우와. 공부하면 되게 싫어했어요. 그거 이상할 것 같아. 뭐지?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하면 집중이 좀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는데 저는 뭐 2분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원래도 이제 그런 게 빠르시구나, 이 빨랐었고, 전환이. 그리고 작품도 원칙이 있습니다. 뭐 내과물이면 외과물, 그다음에 뭐 시대물, 좀 배경이 다르고 주인공이 다 다르고 그러면은 안 헷갈리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포스트 팬데믹이 출간이 되고 또 검은머리 영국 의사 요걸 또 이제 같이 연재를 하셨는데 최근에 또 드라마 제작 확정이란 기사가 났어요. 맞습니다. 네. 통장 그래프 그러면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슬픔까지 떨어져요? 이때 이게 제가 중증이랑 AI 독도 2개 다 연달아 성공했잖아요. 네. 약간 이제 자아가 네. 비대해진 거죠. 네네. 나 대박 작가구나. 나 천재인가 보다.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뭘 써도 다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웹소설은 어찌됐건 수익이 계속 줄거든요. 중증 잘 됐고 AI도 네. 잘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작품을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네. 그때 제가 이제 드라마를 염두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재벌집 막내들 되게 재밌게 봤고, 그래서 웹소설도 드라마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작품은 드라마화를 염두에 두고 애초에 집필을.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넷플릭스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죽어야 좀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오케이, 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한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 사실 다 의학물만 했는데 네. 당연히 다음도 의학물을 해야 되거나 혹은 네.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자아가 비대해진 상태니까 오케이, 싹 다 죽이자. 그래서 이제 아포칼립스물을 시작한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네. 약간 원래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네. 티키타카 좋아하고 네. 근데 사람이 죽으니까 농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손발을 묶고 글을 쓰는 느낌이 나고 이게 이렇게까지 망하나? 약간 이 정도로 글이 잘 안 소설이 돼서. 진짜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구원투수로 내 줄어드는 수익을 보완해줘야 될 때 전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쭉 가라앉은 거죠. 근데 이게 뭐 네. 드라마 쪽에서는 여러분이 약간 시나리오처럼 썼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드라마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은 해주지만 뭐 소설가는 소설이 팔려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많이 내려갔네요. 사실 22년도가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에서 최고 조회수 나온 영상이 나온 시기가 요때더라고요. 사실 닥터 프렌즈 되게 예전부터 예. 하셨잖아요. 그 전문직 분들이 나와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컨셉의 유튜버의 사실 거의 시조새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학 유튜브들이 3명이서 하는 게 많죠. 네, 그 포맷을. 네. 이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웹소설을 의학물을 쓰잖아요. 네. 그 의학을 다룬다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영상이라는 매체로 의학을 다루면 사람들이 꽤 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말을 좋아하는 애들 얘네들은 이제 얘기해가지고 같이 해보자가 돼서 이제 3명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냥 카메라 한 대 놓고
네, 카메라도 무슨 뭐 디카 같은 거 두고 하니까 디카. 네. 이게 영상용이 아니면 15분 지나면 꺼져요. 네. 그래서 초반에 저희 영상 보면은 막 막판에는 영상은 안 움직이고 음성만 나오고, 음성만 나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그 최고 조회수 영상이 나온 게 그 펜타닐 중독자들 좀비처럼 걷는이에요. 저도 그거 봤는데 이게 580만 회를 돌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희 내부에서는 항상 먹히는 게 마약이다. 아, 이런 말을 의사가 하긴 좀 그렇지만 마약에 대한 컨텐츠가 확실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래요? 네, 뭐 그리고 못하니까 궁금해서 보기라도 하는 건가? 저는 그것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네. 마약 청정국가였어요. 그래서 어. 교육에서 마약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도 않았거든요. 왜냐면 현장에서 안 쓰이니까. 지금은 아예 정규 교육이 바뀔 정도로, 그러니까 마약에 대해서 충분히 오, 가르치고 그렇구나. 중독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대응법에 대해서 가르칠 정도로 그 몇 년 사이에 엄청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각심이 있겠죠. 아, 미국이 저렇다면 우리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고. 네, 그러면 3명이서 하시는데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지식교양 채널이라고 하죠. 네. 이런 채널은 사실은 조회수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잘 나온 것도 있지만 지식교양 채널은 네. 항상 재미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되게 인포머티브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내가 관심 없는 분야면 안 봐요, 그냥. 그러면 이제 사실은 조회수만으로 큰 돈이 벌리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는 오히려 우리의 PR 광고판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배분은 이거를 뭐 달마다 이렇게 턱턱 나누진 않고 약간 월급처럼 우리 이 정도는 그래도 인건비를 받자. 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인턴할 때 받았던 것보다 조금 많이 그 정도 받습니다. 예. 그리고 25년도 드디어 중증 외상센터가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면서 글로벌 1위를 찍었어요. 와. 네. 이렇게까지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전혀 예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제 소설이 웹소설계에서 뭐 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했죠. 그래요? 그럼 이때 어쨌든 글로벌 1위 하면서 대박이 났는데 너무 기대돼요, 그래프가. 이때 지붕을 뚫는데 네네. 오, 이전 수입과 비교했을 때 한 몇 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아마 1년 수익으로 따지면 몇 배까지 안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소설은 네. 훅 뚫고 훅 네, 내려오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달에 정산된 것만 따지면은 뭐 그래도 그 전까지 최대로 받았던 거에 한 두세 배는 여태까지 들어왔죠. 최대치의 두세 배? 네. 저 궁금한 게 직접 시나리오에 참여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드라마가 공개되면은 나는 이미 판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더 올라가게 된 건지 그래프가. 드라마를 보고 이거 원작이 있네? 아. 그러면서 이제 원작을 보러 오시니까 아, 그렇구나. 원작 판매가 확 늘어가지고 그게 완전 메인 포션이에요. 그래요? 원작자한테는. 그러면은 그때 첫 웹소설 정산 받았을 때 드라마 공개 이후에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때는 뭐 사실 반응이 너무 좋을 때 약간 내 맞아. 이야기가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연휴 기간 그때 뭐 잠도 못 자고 계속 막 그래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인터넷에 망령이 돼가지고 에고 서치하고 계속 예, 중증 외상 영어로 치고 한산이가. 뭐막 리, 낙준, 낙준. 뭐 트라우마 코드 막 계속 검색하고 막. 여태까지는 어쨌든 의학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쓰셨는데 네네. 혹시 아예 다른 이야기를 쓰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당연히 아예 다른 이야기도 쓰고 싶죠. 뭐 어떤 거요? 무협이나 판타지나 이런 것도 써보고 싶고 그다음에 미스테리 스릴러도 잘 쓸 수 있냐 그러면 그거는 퀘스천 마크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법의학물을 쓰고 있습니다. 아, 법의 약물. 네.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뱀파이어여가지고 법의학은 잘 몰라요. 근데 피를 이렇게 마시면 네. 한 방울만 먹으면 이 사람의 죽을 때 기억을 저화질로 볼 수 있어요. 우와. 벌써 너무 재밌어. 근데 그게 제도권 밖에 있는 일이니까 네. 같은 팀한테는 이제 뭐 그거에 맞추는 거예요. 이 흔적 보니까 끼워 맞추는 거. 사실은 나는 그 원한 기억을 관계인 것 같다. 막 하고. 이제 이낙준 작가님의 소비와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작가님께서 쓰신 그 중증 외상센터의 백강혁 교수님은 되게 재테크 고수인 걸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연봉 이런 거에 되게 연연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낙준 작가님도?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지만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결핍을 맞아. 작품에서 풀잖아요. 맞아. 예.
저는 재테크는 진짜 완전 젬병입니다. 진짜 뭘 못해요. 지금은 그냥 와이프한테 일임합니다. 그러면 지금 또 두 아이의 아버지이시기도 한데 아이한테 아버지로서 이것만은 내가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 아이한테도 아끼는데요. 뭐 교육비 많이 나가죠. 교육비 많이 나가는데 이제 뭐 적당히 좀 이렇게 커트하는 편이에요. 비타민 C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족하면 안 되지만 과해봤자 어차피 그냥 다 나온다. 소변으로 나간다. 그래도 좀 덜 아끼는 게 있다면은 여행을 좀 자주 가려고 해요. 같이 갔다 오면 애들이 어쨌든 되게 좋아하고 그렇죠. 그 해외 여행에서는 좀 더 친밀해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 이제 절약으로 넘어갈 텐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돈은 진짜 아깝다 작은 돈이라도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전 택시비. 네. 저는 거의 어지간하면은 지하철이랑 버스로 다녀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푹푹 찌고 더운 날에도? 걸을만 해요. 근데 그래요? 한 10분 정도는 10분 걷고 이제 지하철 딱 들어가면 시원하지거든요. 그렇죠. 또 그러면 괜찮고. 엄청 시원하니까. 네. 우리의 일상에서 생기는 돈 고민을 게스트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고민은 한때 잘 나갔던 40대 웹소설 작가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때 히트작도 내고 수억대 수입을 벌었던 40대 웹소설 작가입니다. 잘 나가던 시절 저는 누구보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스포츠카도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턱 쏘는 것도 정말 좋아했죠. 그런데 차기작의 인기는 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네요. 소비 습관은 그대로인 채로 10년 살았더니 제 통장에 딱 3천만 원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일이 잘 나갈 땐 잘 벌지만 또 언제 수입이 뚝 끊길지 모르는 불안정한 직업이거든요. 특히 웹소설계는 수명도 짧은 편이에요. 작품이 끊임없이 쏟아지기 때문에 꾸준히 연재하지 않으면 잊혀지기도 쉽고 또 대박 났다고 해서 문학 작가들처럼 강연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연재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이제는 머리가 굳어서 옛날만큼 인기 작품을 쓸 자신이 없습니다. 점점 버는 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모아놓은 돈은 없고 앞으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조금은 슬픈 사연인데 작가님께서는 이 사연자의 고민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주변에 진짜 많아요. 그래요? 이런 사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오. 이게 딱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첫 번째, 두 번째 잘 돼요. 돈을 벌어. 이제 막 월에 막 2, 3천씩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스포츠카를 삽니다, 일단. 근데 이게 그렇게 벌면 그 다음에 세금을 일단 내야 되잖아요. 그쵸. 세금 생각해요. 세금도 많이 뗄 거 세금 아니에요. 많이 냅니다. 왜냐면 이게 고소고발이니까. 프리랜서여가지고 또 세금이 스트레스 세금 많아요. 많이 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금 낼 때 한번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더 잘 돼서 월세집을 좀 넓혀가는 경우가 있고 그땐 너무 좋고 작품이 계속 잘 되면 너무 좋고 그래도 돈이 모이겠지만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그 프라임 타임이라는 거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갑자기 훅 꼬꾸라지면은 그쵸. 그때부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뭘 팔아야 되고 근데 그거는 팔았을 땐 다 감가상각이 감가가 되니까 생기죠. 네. 자산의 손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당장 쪼들리니까 글이 더 안 나오고 그럼 돈이 더 안 벌리고 악순환이네요. 이렇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처럼 되기 전에 일단 수익이 들어오면 저는 프리랜서는 될 수 있는 한 저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한 해 한 해 다르더라고요. 매해 다르거든요. 네, 매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주변 작가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배당주랑 지수에 투자하는 거 네, 이런 네. 거 되게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돈에 무조건 일정 비율을 계속 투자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나오게 하는 거. 나는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자산을 네. 안정적으로 가져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셨으면은 뭐 원래 히트작이 있었으면은 씀씀이를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맞아. 3천이면 사실은 1년 이상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를 하고 이제 글을 한번 제대로 갈아서 써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글에 몰두를 한 번 더 해봐라. 그러면 이 사연자한테 용기 내라고 작가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잘 쓰는 사람이 잘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잘 써본 사람은 또 한 번 잘 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트렌드도 있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느낀 재미는 변치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 갑자기 저한테도 위안이 되는 말 같아요. 제가 게스트 분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그 소설 속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순서예요.
제가 체호프를 생각한 이유가 체호프가 유명한 의사 출신 작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의사 출신 작가님을 만나니까 또 의사 출신 체호프 소설가가 생각이 났고 이 소설의 이 나자라는 인물은 주어진 길만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계기로 알을 깨고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그래서 자기 의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출발하는 장면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되게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살아오신 작가님의 인생이랑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골라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때에 그런 걸 묘사할 때 정해진 트랙을 달리다가 트랙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요? 기차길처럼 계속 달려가잖아요, 사실은. 네. 거기서 한번 내려와서 다른 걸 하게 됐더니 거기서 또 길이 생기잖아요. 여기도 길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너무 적절한 것 잘 같습니다. 골라왔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 이낙준 작가님과 일과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돈은 되게 터부시되는 주제 맞아요.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하고 그런데 이제 일을 하는 이유라고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전 이 일이 좋습니다. 이걸로 자아실현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네.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습니다. 우리 콘텐츠의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이낙준 작가님에게 일의 기쁨과 슬픔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이야기를 만들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대중 작가다 보니까 일의 기쁨은 이제 대중의 관심. 슬픔은 전혀 모를 때. 뭐 심어놨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 그러면 이제 좀 그러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너무 재밌는 얘기 그리고 또 같은 작가로서 유익한 얘기 잘 들어서 너무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저도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팬이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이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